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신년사를 통해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년사 과반을 경제와 민생 이슈에 할애한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동의 공수부대와 특수부대 병력을 추가 배치키로 한 미군이 전략 폭격기도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미국 CNN 방송은 미국 국방부가 B-52 폭격기 6대를 인도양 내 공군기지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고 지시가 내려지면 대이란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1월 경상수지가 59억 7천만 달러 흑자로 7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흑자 폭이 확대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9개월 만으로 또한 서비스 수지는 적자 폭이 전년 동월 대비 3억 달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말 중국인 수억 명의 춘제 대이동을 앞둔 가운데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중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가운데 우한을 방문하고 발열과 폐렴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홍콩인들의 수 또한 계속 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사스나 또 메르스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어제와는 시장 상황이 또 다릅니다. 사실 지정 확정 리스크가 크게 완화가 된 부분은 없는데 미국 증시가 장 후반에 좀 올라온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시장에는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 확정 리스크 조금 더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최악의 상황, 미군과 이란의 전면전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 안도감을 좀 주기에 충분해 보이고요. 어제 워낙에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월 초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어제 갑작스럽게 빠져내려간 부분, 특히나 지난주에 야간 선물이 빠져내려가면서 갭으로 떨어지면서 어제 출발을 했고요. 갭을 메우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을 오늘 시장에서 좀 채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에서의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철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미국 측의 발표, 이런 부분이 지정 확정 리스크에 대해서 최악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어제 하락폭이 유난히 컸던 쪽이 제약바이오 업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반등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한 10시, 11시 사이부터 신라젠이 폭발적으로 지금 상승을 시작했고 상한가에 돌입을 했습니다. 상한가가 잠깐 풀리긴 하는데 신라젠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업종들 전체적으로 메디톡스부터 해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HLB도 반전했습니다. 시장 분위기 바뀌고 있고요. 여기다가 세스 2020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또 내일 모레가 옵션 만기일인데 이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까지 봐야 할 것들이 사실 지정 확정 리스크 뒤에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점검하면서 중요한 미국과 이란과의 속내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진호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2173입니다. 일단 18포인트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2170선 위로도 현재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 나쁘지 않죠? 하루간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2180 한번 터치하고 살짝 밀리는가 했는데 다시금 올라갑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상승하긴 하는데 어제 빠진 만큼 거의 올라가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오늘 좀 사줍니다. 1365억 원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모두 사주는데 이번 옵션 만기일은 사실 조금 눌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당장 내일 모레인데 배당 보고 들어온 물량들에 대해서 차익 쪽이 좀 이제 출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관 쪽에서 지금 매수를 소폭으로 해주고 있는데 주로 투신과 연기금에서 매수를 해줍니다. 개인은 1661억 원 순매도 현재 보이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삼성전자 올라가고 SK하이닉스 빠집니다.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당연히 빠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어느 정도 선반영이 많이 돼 있고 올해 또 바이크의 반도체의 사이클이 여전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 삼성전자 전체적으로 잘 달리고 있죠. 네이버 올라가고요. 많이 올라가네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반등에 성공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보시면 현대차가 빠집니다. 현대차가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12만 원 회복이 지금 잘 안 됩니다.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LG화학, LG생활건강 올라가는데
LG생건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이 훨훨 납니다. LG생건뿐만이 아니라 아모레퍼시픽, 한국화장품 전체적으로 괜찮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삼성물산부터 SK텔레콤까지도 전체적으로 소폭씩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포착이 되실 겁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분위기가 조금 더 괜찮죠. 663인데 사실 어제 빠진 분량만큼 지금 갭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7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장중 고점 664 지금하고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지금 저점 660 살짝 이탈했다가 바로 올라오는데 종일 양봉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자, 수급을 보시면 기관 외국인이 팝니다. 그리고 개인이 사는데 개인이 608억 원 순매수하고요. 기관 외국인 양매도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으로 살짝 매수가 유입되는 정도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CJENM,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특히나 스튜디오 드래곤의 상승폭이 5.56% 괜찮고요. 펄어비스만 살짝 소외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나 전체적으로 대형 제약바이오 업종들도 오늘 신라젠의 상한가 진입으로 분위기가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KMW가 소폭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헬릭스미스가 또 바로 반등에 성공하고요. 메디톡스 말씀드린 대로 큰 폭의 상승 나옵니다. 파라다이스도 2만 원 빠진 뒤로 다시 2만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오늘 반도체 소재 업종이나 5G 관련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살짝씩 조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원익 IPS, 휴질, 매지온, SFA까지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솔브레인이 소폭 200원 정도 약보 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환율 보시면 1165원, 6원 80전이 빠집니다. 원화가 강세 흐름 가져가는데 일단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오늘 살짝 빠져내려오면서 그동안 급하게 올라왔던 달러가 약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중동발 악재로 어제 하락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 오늘 상승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반가운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화요일 장인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카3, 신라젠, 엘컴텍, SSR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엘컴텍입니다. 중동발 위기에 금값이 상승하면서 엘컴텍의 주가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8.5% 올랐습니다. 2,17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장 초반에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출발했고요. 현재는 고점 대비 조금 밀려 내려온 모습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인 금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이 한때 온스당 1,590달러를 넘기기도 했는데요. 2013년 4월 이후 약 6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한편 엘컴텍은 몽골에서 금 구리 광산 채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오늘 시장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보안 시장 확대 기대감에 SSR이 급등했습니다. 현재는 꽉 찬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8,070원에 거래가 형성돼 있습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진행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보안 업무 규정 일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국가 기밀 보호를 강화하는 보안 대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편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최근 미국이 이란 해커들에게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SSR을 비롯해서 질환지교 시큐리티 등 보안주들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식약처 추가 임상 승인 소식에 신라젠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네요. 16,7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면요. 오전 11시를 조금 지나면서 수직 상승했고요. 현재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라젠이 팩사백에 대해서 신장암과 대장암 적응증 확대에 나섰습니다. 최근 식약처로부터 신장암 관련 임상을 추가로 승인받고 미국에서는 국립암센터 주도로 진행 중인 대장암 임상도 업데이트했는데요.
앞서 신라제는 지난해 간암 관련 임상 실패 이후에 신장암, 대장암 등 기타 암종에 대한 효과 검증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이슈 바로 정리합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동 쪽에서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전 세계 시장을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좀 나아지긴 했는데 점검 좀 필요해 보여요. 이거 어떻게 점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어제도 잠깐 언급은 드렸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이어지는 변화 중에 하나가 증시 주변에 여러 가지 변화도 같이 나오기 시작하죠. 대표적으로 위험 자산이 약간 위축되고 어떤 안전 자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현상. 이런 쪽에 대해서 지금도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나씩 좀 더 점검을 해보게 되면요. 일단 먼저 국제 유가를 보게 되면은 WTI 기준으로 직전 고점대를 넘어서 이제 66달러대가 작년 봄대였는데 그 정도를 좀 시도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시간외로는 또 지금 현재 반락이 이어지고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직전 고점대인 지난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 관련돼서 어떤 폭파가 이어졌었을 때 그때 가격대도 넘어가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보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만큼 관련된 여파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나 심각성을 유가에서 보여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유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측면, 특히 수요가 이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모습이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1차로 협의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수요의 어떤 회복 기대감과 함께 이번에 공급 측면이죠. 공급 관련된 쪽에 중동의 긴장감이 일단 좀 기름을 부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시티그룹에서는 70달러대, 오늘은 또 80달러대까지 전망하는 회사 어떤 투자은행들도 나오는 만큼 앞으로의 변화들은 일단 이슈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단기적인 관건은 아마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봉쇄가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걸프만의 관문이고 게다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출로인 만큼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 아덴만에 있는 청해 부대를 호르무즈 해협 근처로 이동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고심이 들어가는 것만큼 아마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중요한 유가의 단기적인 변화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일단 여기서 이슈가 더 확대만 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어떤 여러 가지 변화상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유가가 박스권의 안쪽으로 다시 회귀할 가능성도 높다는 쪽에서 봤을 때 일단 먼저 우려감이 반영됐다는 측면에 유가의 움직임을 초점을 맞춰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는 두 번째로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입니다. 금 같은 경우 최근에 작년 여름 때까지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다가 약간 기간 조정 성격을 보인 뒤에 이번에 안전자산의 효과와 함께 급등을 하면서 지금 신고가가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는 반영이 빨랐던 만큼 다시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예전에도 금 가격을 말씀드릴 때 꼭 언급드렸던 부분들이 자산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한 10% 정도는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경기가 부진했을 때 확장세로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각국 정부들이 금리도 인하하고 거기다가 어떤 양적 완화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지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 가속화되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대체제로는 충분한 수단 중에 하나가 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자산에 편입을 하면서 이에 따른 변화들도 꼭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다시 밀리게 되면은 여전히 관심은 좀 크게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엔화도 상대적인 안전자산에 대한 역할이 좀 크죠. 그래서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은 달러 대비 엔화의 추이를 봤었을 때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은 고점에서 확연하게 엔화가 부각받는 기조가 뚜렷이 나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측면들로 봤었을 때 앞으로에 대한 엔화의 동향들은 조금 더 안전자산에 가깝게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투자은행 쪽에서는 조만간 한 106엔, 달러당 106엔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쪽의 엔화 강세 흐름들에 대해서도
계속 무게가 실려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나왔던 흐름들이지만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다른 타국의 지수보다 좀 더 빠르게 하락했죠. 그런 관점들도 같이 내포가 있는 또 시장의 변화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환율이나 채권 쪽을 봤었을 때 대표적으로 미국의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달러 인덱스의 중기적인 저항권은 돌파를 하지 못하는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시도를 했다가 다시 내려오는 모습들로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97대죠. 이쪽에 대해서 안착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달러와 약세 쪽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10년물 국채 추이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좀 밀리기는 금리의 하락세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로 보게 되면은 아직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 그렇게 크게 충격을 받는 모습들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안전자산 중심으로는 부각을 받는 현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었을 때는 좀 안전자산에 대해서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 추가 사태를 관망하겠다는 의도가 더 시장에서 높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마카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뭐, 마카오 하면 여러 가지가 떠올 수 있겠지만, 관광도 있지만, 이게 카지노 아니겠습니까? 근데 카지노 산업이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얘기들이 갑작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찌된 일입니까? 네, 마카오 하게 되면은 많이들 가보셨죠? 특히, 보통 얘기하는 웃고 더블로 가 할 정도로, 카지노에 대해서 어떤 강국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마카오는 작년이었었죠. 작년 12월 20일 날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중국이 어떤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마카오를 관광 그리고 또 카지노로 밀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중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도 사행심이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본토에 카지노 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피해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쪽을 집중화시킬 수 있는 지역별로 따로 구분해서 만들어 놓자라고 한 게 대표적으로 마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카오는 집중적으로 육성이 그쪽 관련해서 됐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또 카지노의 또 큰 흐름을 갖고 있는 도시가 미국의 라스베가스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훨씬 추월하면서 나왔던 부분들로 보게 되면 마카오 위상이 상대적으로 컸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2006년도부터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어떤 카지노 수익금으로 봤었을 때는 제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약간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주춤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확장세가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1위 카지노 도시로 등극했던 게 2010년도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카지노 매출액만 보게 되면 라스베가스의 3배까지 나오는 그런 쪽에서 거의 관광과 카지노로는 성공한 도시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마카오 카지노 업체의 수익을 보게 되면 229억 파타카, 마카오의 화폐죠. 파타카, 예. 그래서 3조 4천억 정도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8% 이상 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올해 마카오 카지노 산업의 수익도 한 3% 가까이 줄을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2016년도 이후에 처음 발생하는 현상들로 보게 되면은 아마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도 여러 가지 역성장에 대한 부담감이 클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카오의 경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회복세를 이어가다가 꺾이면서 작년은 이런 어떤 카지노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 자체가 꺾이게 되는 현상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들이고요. 이런 원인을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약화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소비, 레저 관련된 쪽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까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큰 손들이 안 가고 있다는 쪽, 대표적으로 홍콩 민주화 시위 때문에 어지럽다 보니까 마카오로 가기 힘든 부분들도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는 타국의 카지노 산업이 더 육성화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쟁하는 측면 쪽에서는 열의를 보이고 있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관광으로 뜨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죠.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대규모 카지노 건립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홍콩의 카지노 그룹 선시티홀딩스가 주축이 돼서 여러 변화를 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일본 같은 경우도 작년 7월 달에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을 허가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카지노 산업까지도 부활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이 있는 만큼 아시아 두 번째 카지노 산업에 대한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또 경쟁 도시들이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마카오의 위상이 아마 정점은 찍고 하향화되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도 국내에서도 이런 중국 소비주에서 화장품, 면세점 그리고 카지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강세가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부분들이 카지노 산업이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흐름들이죠. 대표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2016년도 사드 배치가 나왔던 정점대를 서서히 회복해 간다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지는 분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올해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모델까지 나왔었을 때 그 전 단계까지는 기대감이 계속 반영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관련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막상 실적 자체적으로도 봤을 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12월 카지노 매출액이 28% 증가해서 12월까지의 누적 매출로 본다고 하더라도 23% 증가하는 양호한 모습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포인트를 맞추면서 중국 소비주의 한 축이다라는 관점들도 같이 체크하고 바라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카지노 관련 이야기들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펠리제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자,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란 얘기부터 바로 이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저희가 금요일에 원래 소장님이 이렇게 매주 화요일에 오시는 건데 네. 금요일에 특집으로 저희가 하면서 갑작스럽게 그날 오전에 10시 정도였나요? 그랬죠. 예, 공습이 있었는데 그래요. 갑자기 어제까지는 조정을 받다가 오늘은 또 반등을 하는데 좀 찜찜한 반등이에요. 사실은 시장에서 볼 때는 지금 야간 선물도 지금 미국 쪽에서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이 예.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것도 방송 준비하다가 그냥 전부 다 그냥 준비했던 거 다 밀어버리고 예. 그걸 살폈었는데 그 흐름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게 과연 시장이 하루 이틀 조정으로 끝낼 만한 문제인가를 갖다가 이 사안의 흐름을 갖다가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판단해 보시죠. 그때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갖다가 습격하기까지는 폭살이라는 표현도 나오던데 딱 8일간에 걸친 시장 흐름이었습니다. 27일 날 미군이 공격받았던 이후 29일 날 미군의 또 헤즈볼라 폭격 그리고 이틀 후에 주 이라크 미 대사관 지금 이란과 미국 간의 얘기인데 자꾸 무대는 이라크예요. 이란 옆에. 그러고 나서 사흘 후에 결국 이란이 아닌 이라크의 바그다드 공항에서 시리아에서 비행기 타고 온 솔레이마니 그 실세가 결국 드론 공격으로 이렇게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여기서 그때 좌우지간 29일 날 저는 이 그린존 안에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여기가 상당히 경계가 삼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 대사관에 시위대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까지 상황이 왔던가. 참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하지. 저는 이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예. 이라크나 미국 쪽이나 이란 쪽이나 할 것 없이 어떻게 잘 조율이 돼가지고 미국 대사관이 피격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핑계거리를 이미 제공을 조금 하지 않았나. 뭔가 이렇게 큰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한 차에 이 주요 인사들이 같이 탔다는 것도 참 투자 원칙을 못 어긴 거죠. 계란을 한 방울이 담았던 거죠. 예. 이상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살펴봤던 그
트윗을 다시 복귀하는 겁니다. 예. 여기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란은. 이라크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피격을 당했는데 이란을 책임있다. 이란을 공격하고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것은 경고가 아닌 위협이다까지 하고 나서 실제 비싼 대가가 현실화되는 데는 딱 사흘밖에 안 걸렸습니다. 네. 이거 12월 31일 날 올리고 1월 3일 날 그 사건이 벌어졌으니까요.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거 워닝 아니거든, 위협이거든 하는 이 트윗을 갖다가 하메네이, 지금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지만 실제 최고 지도자는 이 이슬람 최고 지도자이기도 한 하메네이죠. 재정인치 사회장. 네, 그러니까 여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까지 이렇게 인용을 해가면서 that guy라고 해서 도발합니다. 예. 뭐 US 프레지던트도 아니고 미스터 트럼프도 아니고 that guy, 저 친구가 제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예. 우리 보고 책임 있다고 하는데 첫째,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너는 무력해. 그다음 두 번째가 줄은 안 껐습니다만 이게 더 모욕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로지컬하다면, 논리적이라면, 그리고 나서 또 설명을 해놨어요. 사실 그렇진 않은데, 너 논리적이진 않은데, 그렇다면은 너는 차라리 봐야만 된다. 그동안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저질렀던 범죄를 갖다가 보고,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나라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당신을, 미국을 증오하게 된 그 죄를 갖다 봐야 된다. 자, 지나고 보니까 저는 이 생각도 듭니다. 이란에서 저렇게까지 올려가지고 트럼프가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줬는데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 좀 때려주지. 우리 좀 때려주지.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요, 여기입니다. 자, 이 군중들이 지금 그때 솔레이마니를 갖다가 이제 추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거리로 나온 겁니다. 이건 장례식도 아니고 예. 이렇게 나왔는데 장례식은 더 대단했죠. 그쵸. 어제 뭐 뉴스들마다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테헤란 거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온 건 처음이라는데, 처음이었다 뭐 그런 얘기 있었죠. 이 사람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 11월부터 시위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란 국민들 연료 보조금 삭감한다고. 자, 지금 이란의 상태는 경제 제재가 무섭기는 무서워요. 이란 환율, 리알화 환율이 지금 제재 이전 대비 3배 정도 올라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환율이 1,000원 하다가 3,000원 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난리 난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이란 국민들의 반정부 시위,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금 굉장히 궁핍해진 상태에서 그랬던 것을 지금 이게 이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어제 하메네이가 뭐 눈물도 흘리고 하던데, 예. 솔레이마니 장례식에서 뒤로 돌아서서 혼자 있을 때는 어떨까요? 살판 난 것 같아요. 참 이것이 이런 사안을 두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도 참 뭐 조심스럽기도 하고 충분히 비난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좀 현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까? 국민들을 위해서 살까? 국가를 위해서 살까? 대의 명분이죠. 또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현실은 나라가 망하고 네 나라가 잘 되는 대신에 니는 그러면 자리를 내놓든지 죽어야 된다는 거 하고 어느 거 선택할래? 그 대신 나라는 망하는데 니는 호요시 간다. 후자 아닐까요?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자, 트럼프 대통령도 참 이 한 방으로 많은 걸 그랬죠. 예. 어제 이제 하원 의장 펠로시 의원이 이렇게 단상에 올라와서 하는 데서 저는 굉장히 그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을 봤습니다. 완전히 미국 의회라는 것이 이게 뭐 들러리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렇죠.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는 데 있어서 의회는 알지도 못했고 사후적으로 진짜 그냥 몰랐다는 표정인 것 같더라고요. 진짜 몰랐다는 예. 표정이고, 그리고 이제 뻘쭘해진 거예요. 그쵸. 그 지금 역할론이라는 것 자체가. 탄핵하자 뭐 이러고 예. 하는 지금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참 무섭긴 무섭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꾸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언론에서 먼저 이렇게 언급해도 못할 벵가지를 갖다가 먼저 끄집어냈었죠. 네. 엔티 벵가지. 네. 그 당시
2012년에 있었던 벵가지 사태. 여기가 수도 트리폴리, 여기는 2대 도시 벵가지. 여기는 영사관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때 뭐 수잔 라이스 주 유엔 대사가 시위대에서 촉발된 우발적 사건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부터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참 오바마 임기 첫째 임기 거의 끝 무렵이었어요. 그때 이게 이 얘기가 나왔으니 얼마나 벌써 스텝 꼬이는 발언입니까? 그게 우발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계획적으로 조직된 무장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 꼴을 만들었는데 대사가 죽었는데 그리고 국무부 직원이 한 3명 죽었는데 말이죠. 근데 이걸 갖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그리고 우리가 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지금까지의 모든 정책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은 무조건 오바마 반대입니다. 그렇죠. 그죠? 오바마가 내세울 수 있는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오바마 케어를 뒤집었고요. 외교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치적은 이란과 핵 합의를 했다는 것인데 트럼프 우리가 빠질 거야. 우리는 먼저 빠질 거야.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면서 이란에 대해서 제재 가하기 시작했죠. 경제적으로는 오바마하고 아베가 굉장히 공을 기울였던 환태평양 TPP 그 부분에서도 탈퇴해버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왔다는 얘기죠. 그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뒤끝, 이 트럼프의 뒤끝, 오바마에 대한 뒤끝이 계속해서 트럼프 집권 시대의 모든 정책에서 오바마에 대한 뒤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인데 그때 자기한테 대드는 사람은 세력은 무조건 즉각적으로 제거한다. 즉각적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그야말로 꼬작꼬작 씹던 트럼프였지만 이렇게까지 도발하는 솔레이만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상 공개적인 발언이나 트위터에서 솔레이만을 갖다가 반박하는 모습은 못 봤는데 무섭네요. 그냥 죽여버렸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지금 이제 현재 알려진 바로는 미국의 군사적 시설에 대해서 공격이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앞서 그 논리대로 이란의 정치 지도자들이 뭐 이스라엘을 갖다가 미사일 공격을 한다든지 진짜 미국 본토에서 어떤 테러를 감행한다든지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도발은 저는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리스키한 일이니까요. 서로 간에 안 좋죠. 그러나 워낙에 이 이슬람 쪽에서 적어도 90% 이상은 정말 순진한 자기들이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들어왔던 그 경전 소리 그리고 나서부터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옛날 유교 사회나 뭐나 할 것 없이 지금 유교 사회를 벗어났음에도 우리 한국인들의 뼛속에는 유교적인 DNA가 아직도 남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매 하루 3시간 기도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하는 것이 이슬람임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그 극단주의자들 이 세력들은 아닌 말로 가미가제보다 더 무서운 말 안 통하는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라서 이란 최고 지도자층에서 원치 않는 어떤 도발이나 우발적 사건은 계속해서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로하니 대통령도 했던 말은 그겁니다. 이 harsh revenge라는 표현 그것이 결국 수년간에 걸쳐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모를 것이다 했는데 자, 여기다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벵가지만을 갖다가 언급하는 걸로는 뭐 했는지 이 얘기까지 합니다. 52곳을 갖다가 우리는 때릴 준비가 돼 있다. 그 앞에 이 얘기죠. 다시 한번 워닝을 보내는데 이란이 한 번 더 미국인이나 미국의 자산에 대해서 공격을 한다면은 우리는 52곳에 대해서 딱 정해놨다. 왜 52라는 숫자가 나올까? 발로 열고 설명해 주는 거 보세요. 이거 수년 전에 한참 전에 있었던 호스티지, 자 이란 대사관 인질 사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1979년에 있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 당시에 팔레비 왕조가 무너졌던 79년 그 이슬람 혁명. 아직도 혹자들은 호메니인 줄 아는데 하메네이고요. 호메니는 89년에 죽었습니다. 그 당시 호메니가 아직 살아있으면 거의 뭐 150세 정도 될 텐데.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팔레비 왕조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결국 팔레비 왕조를 지탱해주고 뒤에서 든든한 뒷배가 돼줬던 미국에 대한 분노로 이어졌던 것이 이란 대사관을 갖다가 들어가서 그 52명의 인질을 붙들고 444일간 이어졌던 그 사건.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지만 또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한 어떤 무능 이미지를 갖다가 덧입히면서 2명밖에 안 되는 그 재선에 실패한 카터가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벵가지에 이어서 이것까지도 떠올리게 합니다. 다른 데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는 또 미국 현지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역사 얼마 됩니까? 사실 딴 데 비해서. 짧죠. 제일 창피한 거 2개 얘기해보라 하면은 미국 역사에서 베트남전과 더불어 이걸 갖다 아직도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444일간 동안에 그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이 그 인질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내지를 못하고 질질 끌려가면서 맨날 협상이니 뭐니 해서 그 세월을 보내고 했던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시장은 의외로 강하죠. 그렇죠. 시장은 의외로 강합니다. 의외로 강한데 그 부분은 과연 이제 이란에 대한 그것도 있겠지만 뒷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시겠지만 시장마다의 또 약간의 수급이나 기술적 논리가 또 약간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유가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유가가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되면은 뭐 국제 유가가 수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급등을 하잖아요. 네.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네. 당연히 뭐 엄청나게 올랐었고요. 오늘 좀 잠잠하면서 좀 조정 양상이 바로 잦아드는 모습인데 유가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그러니 이제 제일 큰 것은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까 예. 제일 먼저 시장 측면에서는 유가가 제일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렇죠. 중동이니까요. 그때 지난 주말 사이에 CNBC는 온통 이 기사였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이 사태 자체가 에스컬레이션 돼가기를 위험하게 돼가고 있고 예. 미국 대사관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다 떠나라 이라크를 안전을 보장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유가가 급등했다는 얘기와 더불어 한 80불도 갈 수 있다 하는 이런 식의 기사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예. 자, 우선 브렌트유 어제까지의 흐름입니다. 어제까지의 흐름인데 작년 9월에 있었던 예멘 쪽인지 이란 쪽에서 왔는지도 불분명하지만 그때도 드론 공격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우디 최대의 정유 시설이 피격당했다. 그때 잘못하면 한 3, 4주 걸리고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른다. 완전히 복원하는데 유가가 100불 갈지도 모른다. 그때 겨우 이제 70불 올라서고 이랬을 때 100불 갈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하루짜리였습니다. 그랬던 배경이 있죠. 그렇죠. 그날 바로 미국이 우리 전략 비축유 방출할게 해가지고 완전히 시장을 초동 진압해버렸어요. 예. 그 뉴스에 아람코가 당했다 하는 소리에 유가 쪽으로 롱배팅하는 세력들 갖다 전부 손절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 피격 이전보다도 더 떨어지는 유가가 됐는데 예. 그 이후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왔다가 이번에 이 사태로 지금 뻘떡 뛰었고 그리고 어제도 조금 더 오르긴 했습니다만 조금 윗꼬리가 달리죠. 예. 종가는 시가보다 또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이때처럼 무슨 뭐 전략 비축유 방출 의사를 갖다가 내비치고 있지는 않아요. 블룸버그 같은 데 기사를 보면은 또 당연히 물을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그렇게 전략 비축유를 적극 방출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 없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80불이라는 그 배경은 이거예요. 브렌트유를 갖다 월간 차트로 보시면 이 이동평균선 120개월 1년이 12달이니까 120개월 10년 평균치가 지금 80불인 겁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여기 아니냐 하는 건데 지금 딴 것보다도 이 시장에서는 적어도 이 우하향하고 있는 선까지는 한번 들이대보자는 시도가 나올 수 있는 80불까지. 재료들이죠. 예. 네, 그런 상황으로 지금 유가는 그렇게 이제 유가가 여기서 진짜 80불을 가버린다면은 이거는 조금 물가를 갖다 자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관심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참 시장 급해요. 야, 이란 사태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연준 금리 좀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소리가 나와요. 지금 우리 정덕현 그도 웃으셨지만 아빠 나 저기 약간 저기 감기 기운 몸살 기운이 있어였지만 야, 저
아산병원이 나서 서울대병원에 입원시키자 이런 분위기죠. 그냥 약간 이렇게 어디 넘어져서 코피가 났는데 119 MRI 찍어 이거. 참 시장이 거기까지 가네요. 그러니까 엄살을 많이 부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이것도 굉장히 좀 길게 가잖아요. 한번 나타나면. 네. 근데 요즘 시장은 정말 이게 뭐 하루는 안전자산, 하루는 뭐 갑자기 비안전자산 얘기 나오는 게 금값이 급격하게 오르다가 또 약간 꺾이는 것 같기도 하고, 금값은 어떻게 봐야 돼요? 어제 꺾였죠. 네, 그러니까요. 어제 꺾였는데 어제 다우가 200포인트 넘는 낙폭을 갖다가 그냥 말아 다 올렸어요. 말아 올리고 장 뭐 거의 마지막 1시간 동안에 플러스 60몇 포인트로 끝낼 정도의 그 힘이 흐름에서 금도 이제 약간 이렇게 눌리면서 끝났죠. 예. 근데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이란이 별 문제 없을 거야라는 판단보다는 시장마다의 조금의 어떤 포지션 상황, 수급 상황, 기술적 요인들이 다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금은 지금 최근에 얼마나 급하게 올랐습니까? 급하게 오르다가 어제 윗꼬리 달리는 거 보세요. 예. 물론 전일 대비 상승이에요. 근데 고점에서 많이 이제 털었다는 얘기고, 거래량도 빨딱 일어섰다는 얘기는 많이 털어내기도 하고, 이 와중에 또 금을 사겠다고 덤비는 세력도 많았다는 있죠. 얘기죠. RSI 보시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80을 올랐어요. 와. 보통 71원 가지만 이 80까지 오르는 경우는 잘 없는데, 예. 자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큰 그림을 한번 보시죠. 큰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2011년 고점, 예? 적어도 1920, 온스당 1920불 어라운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졌던 거에 이제 돌기 시작했는데, 이 61.8%라는 레벨,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 레벨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기 와서는 이런 일간 차트의 기울기에다가 어제 갭까지 나와갖고 쭉 올라가줬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털고 싶은 생각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아까 좀 전에 우리 김민수 대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중기적 조정 이후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고, 어제 존 크레이머가 그런 얘기를 했네요. 저기 CNBC 나와가지고 endless buying for gold. 만약에 금을 향해서 끝없는 매수, 뭐 밀리면 사겠다, 조금 그거 하면 사겠다, 이런 식의 한다는 것은, endless buying은 이건 뭘 시그널을 줄 수 있는가 하면은 진정한 공포가 스탁마켓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조정을 좀 어느 정도 받다가 그 조정이 짧게 끝난다거나 해서 또 강하게 금으로 금값이 치솟는 상황이라면은 주식 시장은 좀 조심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그림도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제 금 헤지펀드들이 금과 관련해서 선물 시장에서 포지션을 이만큼 26만 3천 개나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좀, 금 얘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저까지 작년 말부터는 살살 금 좀 사요, 금 좀 사요. 괜찮아 보인다고. 네, 근데 그때 샀으면 괜찮았어요. 그때 샀으면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지금 금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달러가 약세갈 거니까 금 사세요. 아니면은 시장이 어수선해지니까 장이 증시가 잘못하면 크게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금 사세요. 인플레가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금 사세요. 뭐 이러나 저러나 결론은 기승전 금 사세요. 이런 어떤 분위기가 몇 달간 있었던 것이 지금 이렇게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막히는 거를 금이 다 왔다라고 판단하지는 말자가 저의 핵심 그겁니다. 어느 정도 그동안 힘차게 왔던 거에 대한 좀 차익 실현 내지는 조정일 가능성은 있으나, 이러다가 어디서 아닌 게 아니라 벌써 케냐에서 무슨 미군이 몇 명 죽어나가는 소식이 들리고 하는데, 어디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로하니 이란 대통령 말 맞다나 수년에 걸쳐서 어디서 어떤 식으로 보복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때마다 금은 또 위를 갖다가 트라이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증시 짧게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네. 될 것 같아요. 다우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강하게 또 치고 올라왔는데, 네. 지금 뭐 선물 쪽 보니까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애매해요. 이거 어떻게 봐야 애매합니다. 되는지. 예.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 끝부분 보시면은, 예. 오른쪽 끝부분 보시면은 이 이격도가 벌어진 것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리고 MACD, RSI 할 것 없이 여전히 다이버전스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이란 쪽에서, 중동 쪽에서 특별한 악재가 더 안 나와도 조정을 조금 받는 거는 얼마든지. 아직까지도 이 와중에 1%짜리 하락 없었습니다. 솔레이마니가 죽었네 어쩌나 하는데도 1% 하락이 없었어요. 예.
대단하죠. 물론 약간 어제 이제 이래저래 독일 쪽에서 나온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이런저런 지표들도 좋았다는 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죠. 우리 코스피 이렇게 보입니다. 21선이 탄탄하네요. 21선이 아직까지 우상향으로 탄탄하니까 예. 5일선하고 21선이 마주친 여기에서 야 아깝다. 그냥 우리하고 별 상관없어 보이는 저 이란 얘기 가지고 왜 우리하고 이 상관이 없어. 저기 저 위쪽에서는 좀 목덜미가 서늘할 텐데 아 그럼 우리하고도 상관이 있나? 뭐 어쨌거나 이란 때문에 우리가 던져야 돼? 하는 세력과 여기서 조금 자신 없어 하는 세력이 5일선과 21선이 우하향하는 5일선과 우상향하는 21선이 지금 부딪히면서 여기서 2170 근처에서 우리 또 코스닥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666을 두고 다투는 뭐 그런 정도의 장입니다. 재밌어요. 매번 2175 정도고 여긴 666, 73, 75 정도고 666에서 어떻게 이렇게 매번 이렇게 전쟁 아닌 전쟁이 보이지 그러니까요. 않는 이 머니게임이 펼쳐지는지 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환율에서 1140, 59간 같아요. 계속해서 밀리지 않고 버텨주는 네, 그 네. 구간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에 또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상황은 또 어제하고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괜찮을지 또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중국 소비주가 굉장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올해 상반기에 좀 한국을 방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중국인 관광객도 꾸준하게 회복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시내 면세점 실적이 기대가 되죠. 매출액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8,300억 원이 전망이 되고요. 아직은 그 한한령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중국의 따이봉이라고 하죠. 보따리 상 매출이 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모멘텀은 이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중국 관광객이 이제 회복되는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약 3천억대 현금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작년 동기간 현금 대비해서 거의 한 10배 규모 현금이 증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금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은 뭐 회계 기준의 변화 요인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호텔신라가 영위하고 있는 그 본사업, 면세점 사업 부분이 양호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을 확보한 이후에 그 신규 투자 여력도 좀 확보한 상황이고요.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의 주가 상승이 뭐 가파르게 나오기는 했지만 밸류에이션 매력도 여전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PER이 이제 올해 기준으로 한 20배 정도 수준이어서 역사적으로 뭐 평균 대비해서는 뭐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그 실적 개선 기대주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4분기 실적, 그러니까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는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이어서 1분기까지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는 종목으로는 충분히 수급 유입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11월부터 10월 말부터 12월까지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약간 바닥권에서 달리는 말에 좀 올라타는 그 정도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그 금일 종가 부근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0만 5천 원. 네, 10만 5천 원은 그 작년 6월 기록했던 고가니까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9만 원. 좀 여유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약간 개별주인데요.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한 4% 정도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잘 만들어진 콘텐츠 하나가 가지는 그 부가가치의 힘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뽀로로 같은 경우 브랜드 가치가 8천억 원이 넘고 경제 효과는 5조 원 이상까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소년 캐릭터로 이제 펭수가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각종 광고까지 섭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펭수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잘 만든 콘텐츠 하나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엄청난 힘을 가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SM 라이프 디자인은 이 콘텐츠 부분에 강점을 가진 회사입니다. 앞에 SM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SM 관련주라고 볼 수 있죠. SM의 자회사입니다.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드라마 콘텐츠의 제작 능력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드라마로 학교 2015라든지 인기리에 이제 방영됐었던 그 장나라 씨 주연의 황후의 품격이라는 드라마도 제작을 했었고요. 영화 관련된 상품들도 다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SM의 아티스트로 구성된 그 슈퍼 M이라는 그룹이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를 통해서 좀 급등을 했었는데요. SM의 자회사기 때문에 그 SM의 그 아티스트가 흥행을 했을 때 관련 상품 제작이나 부가 상품에 대한 매출 등이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모멘텀은 그 겨울왕국 2 관련된 모멘텀이에요. 지금 관객 수 거의 1,400명 정도 됐는데 그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 미국의 월트 디즈니사와 판권 계약을 맺고요. 겨울왕국 DVD 그리고 블루레이, TV용 고화질 컨텐츠 등을 제작해서 국내 시장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겨울왕국이 극장에서 막을 내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DVD라든지 이런 매출이 좀 확대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SM 라이프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겨울왕국 콘텐츠 관련된 매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최근에 이제 한한령이 좀 완화가 되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상반기에 아마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한령이 좀 완화되게 되면 중국 시장으로의 엔터 업종에 대한 그 진출 기대감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장기화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엔터주의 전체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고요. 기술적으로 위치는 좋습니다. 11월 달 말에 이제 급등을 한번 했다가 조정을 충분히 받고, 이게 이제 1,900원 정도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지지가 나와야 될 구간에서는 어김없이 지지가 나오면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음봉을 둘러싸는 양봉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단기적으로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 부분 보겠고요. 목표가는 2,200원, 손절가는 1,8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오늘 화학주도 전체적으로 강해요. 글로벌 화학 제품 수요의 많은 부분은 어쨌든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성장 둔화 때문에 그 화학 부분의 실적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크고, 물론 올해 화학주가 실적이 개선돼도 드라마틱한 개선은 아니겠죠. 작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 정도의 개선만 기대가 되는 건데, 경기부양책에 의한 지표 개선 효과도 보시면 중국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1단계가 체결이 됐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의 성장률이 소폭이라도 개선되거나 더 악화되지는 어쨌든 최소한 않을 것 같고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화학제품 가격에 대한 인상 기대감도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그 합성 고무 사업 부분의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죠. 고무 부분의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정도 3분기에 감소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인데요. 올해부터는 이런 그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악재가 점진적으로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그 고기능성 합성고무 제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업체예요. 특히 주력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고성능 타이어용 합성고무 부분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 그 고성능 타이어가 그 고가 자동차를 중심으로 그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지금 자동차 시장은 글로벌적으로 정체돼 있지만 고기능성 타이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런 성장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인 시각으로는 화학업종의 개선 기대감입니다. 지금 화학주가 전체적으로 정말 많이 떨어져 있어요. 거의 전 업종 중에 철강주와 함께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도 보여지니까 가격 매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올해
지수가 뭐 크게 무너지거나 하지만 않는다면 화학주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중에서 금호, 석유 한번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는 금일 종가 부근에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는 7만 원 정도 역시 여유 있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세 종목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 어떤 종목을 좀 짧게 보면 좋을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기 종목은 그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는 현재 위치가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보여져요. 어제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나왔고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니까요. 금일 종가에서 매수, 목표가 2,200원, 손절가 1,800원 정도만 기억하시고 공략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M 라이프 디자인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주제는 단기 약재에 따른 업종 간 차별화 흐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죠. 지금 가는 종목만 가고 못 가는 종목은 오히려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빠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 우발적인 사건이 나온 이후에 업종 간 차별화 등락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업종 혹은 쇼커버링 들어오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업종 간에 지금 이제 괴리감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시장이 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주가 차별화 움직임은 계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관과 외국인 집중 매수하는 상승 업종을 보면 역시 전기전자 업종을 필두로 해서 특이하게 화학 업종과 유통 업종 쪽에서 상승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락 업종은 의약 바이오 업종, 건설 업종, 운송 장비 업종 등이 이제 시장보다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들이 전기전자나 유통 화학 쪽에 접근하는 부분을 보시면은 전기전자는 실제적으로 이제 추세를 주도하는 주도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 화학 업종과 유통 업종은 그동안에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았던 업종인데 최근에 이제 급락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서 공매도를 쇼커버링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유통이나 화학 업종은 이제 바닥권을 다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관도 특이하게 보시면은 외국인과 같이 집중하는 섹터가 일치하는데요. 역시 화학업종, 유통업종,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화학업종이나 유통업종 역시 기관도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주도업종은 전기전자 업종이고 그동안 하락을 이용해서 시세 차익을 이제 실현하는 쇼커버링 업종은 화학과 유통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이외 기타 업종과 지금 업종 간의 주가 괴리율이 좀 날 수 있고 특히 전기전자 업종은 계속해서 잘 나가겠지만 화학업종이나 유통업종 같은 경우도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에서 충분히 이제 반등권에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화학업종은 시세보다는 상당히 좀 더 빨리 매기가 들어온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세 섹터, 화학업종과 유통과 전기전자 업종 섹터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됐고 반면에 바이오 업종은 특히 신약 모멘텀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JP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급락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 건설 업종, 운송 장비 업종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섹터별로 흐름을 달리하고 있고 순환매를 좀 신경을 쓰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뭐 연장선상에서 여쭤보면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섹터 있다면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역시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주력으로 좀 봐야 되겠고요. 화학이나 유통은 이제 쇼커버링 이후에 눌림목 공략을 해보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특이하게 상승하지 않지만 보합권에서 버티는 업종이 있습니다. 기계업종인데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다른 철강이나 그동안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던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이 좀 안 좋은 데 비해서 기계업종은 시장이 좀 안 좋을 때부터 반등을 좀 주고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을 필두로 해서 화학 유통의 바닥권 진입 거기에 기계업종 정도까지 좀 보신다면 전반적으로 1분기를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업종에 주도 업종의 대부분 좀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계 업종들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펼쳐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